브랑뉴가 새로운 해군 대장을 발표한다고 말한 뒤 스모커가 브랑뉴의 뒤에서 걸어왔고, 브랑뉴는 새로운 해군 대장은 스모커 중장입니다. 이제 스모커 대장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라고 말했고, 스모커가 보여준 실력이라면 대장에 등극하기 충분했기에 해군 장성 전원은 스모커를 존중해주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야마카지 중장은 아까 분명 후지토라 대장이 해군을 탈퇴했다고 했는데 설마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영구적인 부상을 입은 것이오? 아니면 갑자기 해군을 탈퇴할 이유가 없잖소? 라고 물었고, 브랑뉴는 조금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후지토라 대장께선 레드라인에서 항쟁하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퍼폴 러브루치를 공격하셨고, 이후 사카즈키 원수에게 항명하며 곧바로 해군을 탈퇴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들은 충격에 빠진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카이노는 이제 더는 그 바보 녀석의 말을 하지 마라. 놈은 해군을 탈퇴한 뒤에 세계 정부를 공격한 배신자다. 다음에 만나면 내 손으로 직접 죽이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브랑뉴는 잠시 후 말을 이어가며 하여 스모커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게 되었고, 현 대장 체제는 스모커 대장, 보르살리노 대장, 아라마키 대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진급자로는 차기 해군 영웅 코비가 있으며 그를 해군 중장으로 특진하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코비도 곧바로 중장으로 진급하게 됩니다. 스모커는 해군 대장에 올라선 뒤 간단한 취임식을 하게 되었고, 스모커는 해군 장성들 모두의 앞에 서서 밀짚모자 루피의 활약 이후 세상은 신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소. 나 스모커가 반드시 밀짚모자 루피의 목을 따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범죄의 파란을 막아낼 것이며 법치를 흔들고 정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소. 라고 말했고, 해군 장성들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멀찍이서 이를 바라보며 스모커 대장이라는 자리는 중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니놈 성격상 철룡인의 만행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그들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군. 만에 하나 철룡인에게도 반기를 든다면 그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하며 스모커가 해군 대장에 올라서며 철룡인을 호위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스모커의 성격상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스모커가 새로운 해군 대장으로 올라선 이후 코비 역시 해군 중장으로 승진하게 되었고, 거프는 이 소식을 접한 뒤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코비와의 첫 만남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제 해군 대장까지 한 걸음 남은 겐가? 저 나이의 중장이라니 해군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봐도 무방하겠어. 코비, 언젠가 결국 루피와 격돌하게 되겠지. 난 루피를 사랑한다만 해병의 입장으로서 루피를 무작정 응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이왕 누군가가 루피를 멈춰 세워야 한다면 그것이 누구도 아닌 코비, 너였으면 좋겠구나. 코비, 너라면 어쩌면 철룡인에게 종속된 해군이 아닌 진정 정의를 추구하는 해군을 만들 수도 있을 테지. 이 녀석이 해군의 새로운 미래다. 라고 말하며 코비에게 엄청난 기대를 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헤르메포는 코비가 중장으로 승급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18세의 나이에 해군 중장? 이건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속도의 승진이라고 라고 말했고, 코비는 머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하하하, 아직 목표로 한 대장으로 가려면 멀었는데요. 언젠가 해군 대장이 되어 루피씨를 막아설 겁니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내비칩니다. 한편 아카이노는 코비의 인사 자료를 보며 오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바로 옆에서 히바리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보이며 역시 코비 선배, 제가 사람 하나는 잘 봤단게요. 라고 말합니다. 티치가 어인섬에서 세턴을 격파한 이후 퀘이사를 완전히 동료로 영입하였고, 퀘이사의 도움을 받아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성물 아나스타시스를 손에 넣게 되었고, 티치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조로 이전 역대 최강의 검사로 불리우는 인물 도신 류마를 되살리기로 결정합니다.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죽은 자를 되돌리기 위해선 디아보리족의 힘, 죽은 자의 의지가 담긴 물건, 죽은 자의 사체가 필요한데, 티치는 디아보리족이기에 디아보리족의 힘이라는 조건에 손쉽게 만족했고, 류마의 의지가 담긴 물건인 흑도 슈스이는 와노쿠니에, 류마의 사체는 크로스길드의 모리아가 보관 중이라는 것을 확인한 뒤 우선 와노쿠니로 향하여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탈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반 오거의 워프어프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와노쿠니에 도달하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곳이 사무라이들의 고향인가?
말이야. 공기부터 다르군. 강자들의 기운이 느껴진단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시키는 웃음을 지으며 지하하하하 카이도와 오뎅이 사라진 이후 와노쿠니는 오합지졸 집합소다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신중한 표정을 지으며 아카자야 구남자, 그들은 아카이누조차 경계하던 강자들이다. 싸움이 길어져서 좋을 것은 없다고 라고 경고를 남깁니다. 한편 모모노스케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티치의 패기를 느꼈고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와노쿠니의 강자가 나타났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누아라씨는 와노쿠니는 접근이 불편하여 외부인이 침입하긴 힘들텐데 설마 루피공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지으며 아니요, 루피의 패기가 아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 인물은 아기를 띠고 있는 것 같소 라고 말합니다. 모모노스케가 티치의 패기를 느낀 뒤 곧바로 아카자야 구남자들을 모두 소집하였으며 와노쿠니에 머무르는 사무라이들과 무사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그리고 라이조,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덴지로, 키네몬, 키쿠는 와노쿠니 어게인 사건 당시 사망했기에 기존의 아카자야 구남자 중 이누아라시, 네코마무시, 이조만이 급하게 모니가시마의 거대한 성체로 소집됩니다. 그리고 네코마무시는 이럴 때 그놈들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중얼거렸고, 이조는 네코 그놈들은 이제 잊으라고, 와노쿠니를 위해 장렬히 희생한 전사들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상황인지라 그대들을 모두 불렀소. 확인 결과 패기로 느낀 인기척이 사실이었소. 현재 개구리 항구에 검은 수염 해적단이 나타났소. 그들의 목적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분명 좋은 뜻으로 나타난 것은 아닐 것이요. 루피가 정상결전 어게인 직전 분명 그들에 대한 경고를 남겼소 라고 말했고, 네코마무시, 이루하나시, 이조는 과거 흰수염 해적단에 몸담았던 시절 티치와 한솥밥을 먹었으며 티치가 흰수염과 에이스를 배신했다는 소식도 들었기에 곧바로 적개심을 드러냈고, 네코마무시는 티치 결국 격돌하는 날이 온 건가 라고 말했고, 이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린 놈을 막을 수 없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니가시마의 성체가 무너져 내렸고, 모모노스케는 벌써 개구리 항구와 이곳은 거리가 꽤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치가 모습을 드러냈고, 티치의 뒤에는 신 검은수염 해적단의 멤버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 아카자야 구남자 등을 바라보며 제하하하하 반가운 얼굴들도 있군. 와노쿠니의 국왕 모모노스케 정말이지 오뎅씨를 닮았단 말이야. 순순히 와노쿠니의 국보를 넘기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와노쿠니에 도달한 이후 흰수염과 와노쿠니에 와보았던 경험을 토대로 와노쿠니의 국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오니가시마의 성체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반 오거에게 오거 곧바로 워프하자고, 이런 곳에서 낭비할 시간 따위는 없으니 라고 말했고, 반 오거는 고개를 끄덕인 뒤 순식간에 검은수염 해적단 전원을 워프시킵니다. 티치는 오니가시마의 성체에 도달하여 선전포고를 한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오니가시마 성체의 일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고, 그 순간 네코마무시, 이누아라시, 이조가 일제히 티치에게 달려듭니다. 네코마무시는 잘도 흰수염 두목을 배신했겠다 라고 소리쳤고, 이누아라시는 형제들의 원수를 갚아주마. 오늘 이곳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만은 데려간다 라고 소리쳤고, 네코마무시는 붉은 고양이 춤, 이누아라시는 견대 문풍을 사용하여 티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매우 쉽게 이들의 합공을 막아냈고,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는 고작 한 방만에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조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와 사치의 복수를 할 기회를 놓치진 않겠다. 티치, 이 녀석의 약점은 오만과 경솔합니다 라고 말하며 티치가 이누아라시와 네코마무시에 집중하며 빈틈을 보였기에 자신의 총알을 피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티치를 향하여 탄참환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아오키지가 개입하여 이조의 총알을 얼려버렸고, 이후 이조의 전신이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조는 분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오키지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한방 먹을 뻔했구만. 뭐 크게 바뀌는 건 없었을 테지만 말이야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이런 곳에서 입는 손톱만한 상처도 스노우볼이 될지 모른다고 라고 말했고, 시키는 미소를 지으며 지하하하하 정말이지 록스와는 닮은 면이 많군. 하지만 늘 긴장해라 티치. 천하 제일의 록스조차 결국 그 섬에서 패배했다고 라고 말합니다.
티치 아오키지가 순식간에 이노아라시 네코마무시 2조를 무력화시켰고 와노쿠니의 사무라이와 무사들은 일제히 검은 수염의 적단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이것이 사무라이 도신 류마와 같은 녀석은 없을 테지만 세계 정부가 와노쿠니를 경계한 이유가 있었어. 일당백인 호걸들이 이리도 많으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블랙홀을 소환했고 검은 수염 해적단을 향해 달려드는 사무라이와 무사들은 순식간에 블랙홀에 모두 빨려 들어가 버렸고 오니가시마의 성체에는 모모노스케만이 남게 됩니다. 모모노스케는 사무라이와 무사들이 사라진 것을 보며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사무라이들과 무사들을 어찌한 것이오? 라고 소리쳤고 케이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와노국의 쇼군 그들은 모두 편한 곳으로 갔으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매우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용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조금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오후 용으로 변한 건가? 카이도의 능력을 훔쳐 쓴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 저놈은 내가 직접 상대하도록 하지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죽이진 말라고 티치 도신 류바의 흑도 슈스이를 보관 중인 장소를 알아내야 하니 말이야 라고 말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잘 알고 있다고 라고 말합니다. 티치와 모모노스케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모모노스케는 용의 형태로 변화한 뒤 곧바로 보로브레스를 사용하여 티치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티치는 무장색 패기조차 사용하지 않으며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정면으로 허용하였고 시키는 견문색 패기를 통해 티치의 신체가 녹아내린 것을 확인한 뒤 어이 설마 무장색 패기도 안 쓴 거냐 라고 소리쳤고 라피트는 미소를 지으며 티치 제독을 무시하는 겁니까? 뭐 자주 공격을 받아주는 양반이지만 치명상은 쉽사리 허용하지 않는 여우거든요. 믿어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피트의 몸이 끝나기 무섭게 티치의 녹아내린 몸이 천천히 복구되었고 이내 티치의 몸은 완전히 복구됩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검은 수염 자연계 능력자라는 말은 듣지 못했소만 이라고 말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것이 오로성 세턴의 능력인가 아주 만족스럽군. 어둠 열매의 약점을 완벽히 상쇄하는 것 같군 이라고 소리칩니다. 티치는 세턴을 꺾는 데 성공하며 세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했고 자연계 악마의 열매 능력자조차 상회하는 회복력을 얻게 되었으며 신체 능력도 더욱 상승하며 그야말로 괴물이 되었고 사왕조차 아득히 능가하는 강자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의 공격을 일부러 맞아주며 실험을 마쳤고 모모노스케는 이 사실을 깨달은 뒤 굴욕적인 듯한 표정을 지으며 빠른 속도로 티치에게 다가가 여문 용림을 사용하였고 불꽃 구름이 생성됨과 동시에 모모노스케에게 휘감겼고 이후 모모노스케는 강력한 브레스를 티치에게 발포합니다. 하지만 티치는 매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지진과 함께 방출시키며 모모노스케의 여문 용림을 무효화시킨 뒤 곧바로 어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모모노스케의 능력을 해제시킨 뒤 인간의 형태로 변한 모모노스케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죽이진 않으마 이놈에게는 알아내야 할 것이 있으니 말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가반은 레일리의 호출을 받아 레드라인으로 향하여 밀짚모자 일당을 조력했고 겐타이와의 혈투 끝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겐타이는 목숨을 잃기 직전에도 쓰러지지 않는 가반에게 왜 그런지 물었고 가반은 그것이 전사의 긍지다 라고 말한 뒤 그대로 눈을 감았고 가반의 목소리는 워낙 작았기에 레일리조차 가반의 유언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우솝은 가반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들었고 우솝은 불의 상처 남자 엘바프의 영웅 가반이라고 소리치며 가반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솝과 가반의 거리는 매우 멀었기에 우솝은 가반을 볼 수는 없었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반이 죽어간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고 이는 우솝의 견문색 패기가 크게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가반은 씁쓸한 어투로 로저 흰수염 놈들만큼은 아니더라도 멋있는 유언 하나쯤은 세상에 남기고 싶었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가반은 자신의 유언을 들은 인물이 겐타이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솝이 가반의 유언을 듣게 되었고 우솝은 과거부터 엘바프의 거인들과 전사들을 존경하며 언젠가 자신도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고 싶어 했기에 엘바프의 영웅이자 용감한 바다의 전사 그 자체인 가반을 동경했고 우솝은 가반의 유언을 들은 유일한 인물이 되며 가반이 기다리는 닉
니카, 즉 루피와 함께 세상을 구원할 전사가 될 것이며, 우솝은 가반의 의지를 이으며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가반이 죽은 뒤 레일리, 밀짚모자 일당, 샹크스 등은 가반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레일리는 그저 말없이 술을 먹으며 가반을 추모합니다. 또한 샹크스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곧바로 시선이 없는 곳으로 향하여 답지 않게 눈물 한 방울을 흘리며 가반씨, 당신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솝은 가반의 영정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반, 당신의 의지는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용감한 바다의 전사가 되어 엘바포의 영웅이 되겠어요 라고 소리쳤고, 사쿠야코는 흐뭇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분명 가반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라고 말했고, 루피는 우솝의 어깨를 툭 치며 미소를 짓습니다.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 동료들과 카미테키의 도움으로 이무로부터 탈출했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팔 쪽에 마치 신의 기사단과 같은 문신이 생겼으며 능력의 일부를 소실하게 되며 니카의 힘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루피는 몸을 곰으로 늘릴 수만 있을 뿐 기어 피프스나 기어 6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초파조차 원인을 알지 못하며 절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루피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니시시시시, 좌절하지 말라고 초파, 꿈을 잃지 않으면 능력은 사라지지 않아 라고 말하며 무언가 확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미소를 지으며 루피에게 다가왔고, 샹크스는 밀짚모장의 일당의 선이 루피의 기적을 믿으세, 루피는 언제나 기적을 보여줬다고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조용히 술을 들이키며 루피, 나는 언제나처럼 너를 믿는다, 기적같은 그 힘을 다시 쓰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 등을 포함하여 강자들과 숱한 연전을 하였기에 식욕이 그야말로 폭발한 상황이었고, 루피는 고기를 산처럼 쌓아놓은 뒤 고기를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의 반나절을 고기만 먹어댔고, 잠시 후 쌍디가 다가와 더는 못 만들겠다, 너처럼 많이 먹어대는 녀석은 처음이군 이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소를 지으며 니시시시시, 아직 반도 못 먹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한 모금 흡입한 뒤 루피, 이제는 어떻게 움직일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너를 구해낸 것은 다행이지만 무턱대고 마리조아를 침공한 것은 내 실수가 맞았어. 이무 녀석, 그렇게 강한 힘을 숨겨두었다니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나미는 다가와 그럼 어떡할 거야, 무슨 생각이라도 있어?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우선 오로성을 먼저 격파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루피는 이물을 꺾기 전 오로성을 먼저 쓰러뜨리겠다고 말하며 이전과는 달리 확실히 전략적으로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루피와 연합군이 성지 마리조아를 침공하며 인질이 되었던 쌍디를 구해내는 것은 물론이요, 성지 마리조아를 완전히 박살내는 데 성공하였기에 이무 및 천룡인들은 전원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어느정도 이 사태를 예견하였으며 성지 마리조아가 낙원으로서는 최고였지만 전쟁을 치르는 요새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군사 기지와 같은 아발론 델피를 비밀리에 구축하였고, 성지 마리조아가 무너지자마자 아발론 델피로 대피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무는 아발론 델피로 이주함과 동시에 고대 문자가 빼곡히 새겨져 있으며 거대한 비석과 같은 무언가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그곳 지하 깊숙한 곳 실험 큐브에는 누군가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를 바라보며 태고의 신, 먼 옛날 신들 중에서도 단연코 으뜸에 섰던 세상의 정점, 그 누구보다 자유를 갈구했던 전사였으나 결국 사상이 변질되어 지배를 갈구하게 되었고, 유일신이 되어 세상의 정점이 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 그는 우리와 함께 니카를 포함한 신들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 힘을 소실한 채 봉인되었고, 나는 운이 좋게도 그의 사체를 손에 넣게 되었지. 만약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여 이 녀석을 부활시킨다면 다시 한번 어부지리를 노려볼 수도 있을 터 라고 말하며, 이무가 부활시키려고 했던 인물은 태고의 신이라고 불렸던 인물이며, 그 인물은 과거 3000년 전 신들 중에서도 정점에 섰던 강자라는 게 밝혀집니다. 이무는 과거 갓벨리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마샬디 티치의 어머니이자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인 마샬디 에리스를 포획했다는 소식을 보고받습니다. 갈링은 우연히 갓벨리라는 섬에 들렀다가 데빌족과 마샬디 에리스와 마샬디 티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오로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갈링은 다음 인간 사냥의 개체지로 갓벨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분명 두령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곳에서 두령께서 찾던 물건들을 찾아냈습니다. 라고 보고있고 세터는 감히 그분을 입에 담지 마라 갈링. 그분의 존재를 아는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헌데 그분께서 찾던 물건들이라니 무엇을 말하는 거지? 라고 물었고 갈링은 데비 일족과 마샬 디 에리스라는 여성입니다. 과거 오로성들께서 마샬 D라는 성을 가진 인물에 대해 수배령을 내렸으나 결국 찾아내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갓벨리에서 발견되었으니 분명 두령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고 오로성은 갈링에게 마샬 디 에리스와 마샬 디 티치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무가 마샬 디 성을 가진 인물을 찾는 이유는 오로성조차 알지 못했는데 마샬 디 성을 이어받은 인물 중 마샬 디 에이버리의 적통 후손들은 디아보리족이자 마샬 디 에이버리의 후손으로서 아나스타시스를 작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나기에 이무는 아나스타시스를 활용하여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려면 반드시 마샬 디 성을 가진 인물의 도움이 필요했고 마샬 디 성을 가졌으며 디아보리족이자 마샬 디 에이버리의 적통 후손을 찾는 것은 매우 힘들었기에 이무는 오랫동안 수배령을 내렸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갈링이 우연히 마샬 디 에리스와 마샬 디 티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은 이무에게도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무는 만족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갈링이라 피거랜드가에는 3기에 걸쳐 걸물들이 나타났었지. 그 역시 자질이 꽤나 뛰어나보군. 이라고 말했고 나츠로는 젊은 시절의 갈링의 실력을 인정하며 갈링은 역대 신의 기사단 중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분명 세계 정부의 크나큰 전력이 될 인재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환상의 방으로 데려와라 라고 명령했고 오로성 전원은 머리를 숙이며 큰 소리로 대답하였고 이후 곧바로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성지 마리조와 판게아성 내부에서도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 중 하나인 환상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갈링이 마샬 디 에이스를 납치한 뒤 이 소식이 록스티 지백에게도 전해졌고 록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던 터라 록스는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고 머지않아 샤키 역시 천룡인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록스는 샤키를 구하는 척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는 갓벨리 사건의 발판이 되었고 록스의 적단, 로저의 적단, 해군, 신의 기사단 등 기라성 같은 인물들은 갓벨리에서 격돌하게 되었고 록스는 그곳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로성이 마샬 디 에리스를 생포하여 환상의 방으로 데려간 이후 이무는 곧바로 모습을 드러냈고 마샬 디 에리스는 오로성 위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을 보며 경악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이 녀석이 마샬 디 에리스, 록스티 지백이 점친 여성인가?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그렇습니다. 슬하에 아들도 하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너무나도 어리기에 그 힘을 발현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여 노예 대기장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데리고 오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샬 디 에리스는 저를 두고 무슨 짓을 하려는 거죠? 제 아들만 살려주시면 무엇이든 협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오로성 전원을 환상의 방에서 내보낸 뒤 이 녀석의 먼 조상은 마샬 디 에이버리, 그는 부활 열매의 힘을 각성했던 유일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는 부활 열매의 힘을 사용하면 그저 한 번 살아나는 것이 다이다. 하지만 그는 부활 열매의 힘을 완벽히 각성하여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 또한 그가 사망한 이후 후손들 중 극소수는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면 망자를 되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태어났었다. 그러나 타고난 잠재력의 한계로 그 남자를 되살릴 수 있는 녀석은 없었지. 만약 네가 그 남자를 되살리는 데 성공한다면 네 녀석과 아들을 천룡인으로 승격시켜 보호해주마 라고 제안했고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샬 디 에리스의 입장에서는 달콤한 제안이었기에 마샬 디 에리스는 이모의 제안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한편 그 당시 환상의 방 깊은 곳에 구금되어 있던 퀘이사는 우연히 이 대화를 듣게 되었고 아나스타시스, 마샬 D의 성을 가진 타고난 자 둘이 있다면 그 누구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이문은 마샬디 에리스를 데리고 성지 마리조와 가장 깊숙한 곳인 비밀의 방으로 향했고 실험 큐브와 같은 곳에 태고의 신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은 곧바로 태고의 신이 사용했던 무기인 최상명검 중에서도 독보적인 최상명검으로 평가받으며 도신 류마의 도신류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고 평가받았던 검 창세신검을 꺼내듭니다. 창세신검은 세상을 창조한 신의 검이라는 뜻을 지녔고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성능이 무한히 상승하며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태고의 신은 창세신검을 영국도와 영구패도화 시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창세신검의 본질의 힘을 패기가 방해해서라고 판단해서이며 마음만 먹으면 영국도와 영구패도화 시키는 것이 가능했던 정상급 검사였습니다. 이문은 창세신검은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꽂은 뒤 마샬디 에리스에게 알 수 없는 문구를 건네주며 읽으라고 명령하였고 마샬디 에리스는 어색한 발음으로 천천히 문구를 읽어내려갑니다. 덴다르 덴발라란 스토미 니츠카차 아스 옴라도 벨라르시 덴바르흐. 마샬디 에리스가 문구를 반복하여 읽은 뒤 강력한 에너지가 마샬디 에리스의 전신을 통과했고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비석에 적힌 글자가 붉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에는 성공한 것인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석이 폭발하여 버렸고 마샬디 에리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가 버렸고 결국 마샬디 에리스조차 타고난 잠재력에서 한계를 보이며 태고의 신을 부활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허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마샬디 에리스를 걷어차버렸고 이후 오로성을 호출하여 마샬디 에리스를 갓벨리의 상품으로 걸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문은 마샬디 에리스의 아들이자 록스티 지백의 아들인 티치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며 록스, 아니 데비디 지백의 아들이자 데비디 존스의 후손, 또한 마샬디 에이버리의 후손인 그 녀석이 성장한다면 나의 염원을 이뤄줄 마지막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 바바로니가 예언한 제3세계가 오기 전 반드시 태고의 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라고 소리칩니다. 거프와 센고쿠가 세계정부와 밀지모자 일당 및 연합군의 대결에 난입하며 적절한 타이밍에 해군에게 퇴각명령을 내리며 해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세계정부 상층부의 지시가 아니었고 오히려 오로성과 신의 기사단은 추격을 고조하자는 입장이었기에 세계정부는 이러한 거프와 센고쿠의 처사에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세턴을 대체한 새로운 오로성 갈링의 첫 회의가 시작되었고 갈링은 그 어떠한 오로성보다도 강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갈링은 해군 영웅 거프와 전 해군 원수 센고쿠의 처사는 결코 넘어갈 수 없소. 그들이 해군을 물리지만 않았다면 최소 밀지모자, 롤로노와 조로, 검은다리 상디 셋 중 한 명의 목을 쳤을지도 몰랐었소.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다만 상층부의 지시 없이 멋대로 행동한 일에 책임은 져야 하겠지. 라고 말했고 나스로는 허나 몽키디 거프는 해군의 기둥과도 같은 존재일세. 그를 함부로 처벌했다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네. 라고 말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고 갈링은 이 일은 국방무신인 나에게 결정권이 있어. 나는 결코 그들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어. 라고 물었고 피터는 허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지. 라고 물었고 갈링은 몽키디 거프는 몽키디 드래곤의 아버지이자 몽키디 루피의 하레비, 존재 자체가 중죄를 저지른 범죄자요. 더군다나 이번 항명을 포함 수차례 상층부의 지시를 거부해왔소. 당신네들이 그렇게 물러터지지만 않았어도 저런 아나무인의 해병이 나타나진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냈고 마스는 말을 삼가라 갈링, 세계는 누르기만 해서 돌아가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닐세. 라고 말했고 갈링은 국방무신으로서의 이 일은 나의 첫 업무가 될 것이요 동성들께서도 방해하지 말았으면 하오. 이제 가치가 떨어진 두 송장을 치우고 해군의 군기를 다시 세울 시간이오.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허면 몽키디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기라도 할 셈인가? 라고 물었고 갈링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그들은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오. 이 일은 신의 기사단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소. 해군과 대외적으로는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하겠소.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가 허락을 받지 않고 해군을 후퇴시킨 것을 처벌하기 위해 신의 기사단에게 거프와 센고쿠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스로가 고개를 저으며
몽키디 거프까지는 상관없지만 센고쿠는 콩에 이은 정군 총수 유력 후보요. 그놈까지 처리하는 건 용납할 수 없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어느정도 입장을 굽히며 좋소 허면 몽키디 거프만을 사용시키도록 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신의 기사단 정도로 몽키디 거프를 확실히 죽일 수 없을 텐데 라고 물었고 갈링은 샴록과 이오를 떠올리며 둘이면 충분하오. 전성기 시절의 거프면 모를까. 지금의 거프는 너무나도 늙었소. 라고 말합니다. 거프와 센고쿠는 스모커가 해군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코비가 해군중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전병을 먹고 있었고 거프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스모커 녀석 벌써 대장이라니 감개무량하군. 구남백을 왔을 배우로 때만 해도 애송이었는데 말이야. 코비 녀석도 대단해. 저 나이에 저 정도 실력을 보이는 녀석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거프 분명 상층부에선 책임을 물을 걸세.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해군을 배신하며 상층부에서는 해군의 군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하며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킨 우리 둘을 일벌백계할 거라고 라고 말하며 오로성의 행동 패턴을 완벽히 분석하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거프는 별 생각 없는 모습을 보이며 뭐 이제 나도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상관없다고. 여차하면 은퇴하면 그만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해군중장 도베르만이 거프와 센고쿠의 앞에 나타났고 도베르만은 거프 중장, 센고쿠 감찰관, 오로성의 호출입니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젠장 올게 왔구만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신경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부하하하하 그 영감들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근데 솔직히 놀랐어. 강할 거라고 느끼긴 했었지만 그렇게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거프조차도 오로성의 힘을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베르만의 안내에 따라 거프와 센고쿠는 새로운 성지 아발론 델피 내부 오로성의 집무실인 권력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갈링을 포함한 오로성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무슨 일로 호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워큐리는 센고쿠 자네 정도 되는 인물이 왜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켰지? 라고 물었고 센고쿠는 무리한 추격은 해군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며 무의미한 죽음을 막기 위해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찰관으로서 해군의 붕괴를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스로는 물론 자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하지만 군은 언제나 상관의 명령을 중시해야 하네. 분명 세계정부는 끝까지 밀지모자일당과 연합군을 쫓으라는 명령을 내렸네. 자네에게 그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네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더 따져봤자 바뀔 게 없는 걸 알았기에 침묵합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갈링은 새롭게 방위무신으로 취임한 오로성 갈링이요. 거프, 센고쿠 자네들의 헌신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허나 이쇼까지 해군을 배신한 상황에 항명을 한 자네들을 놔두었다간 군의 기강이 해이해질 것이오. 해서 자네 둘이 사태를 책임져야 될 것 같소. 거프 중장 그간 수고 많았소. 당신은 전역하는 게 좋겠소. 센고쿠 감찰관 자네는 당분간 근신이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과거부터 갈링과 연이 있었으며 젊은 시절부터 갈링과는 자주 봐왔기에 타 오로성보다는 편하게 생각하며 갈링성 은퇴하는 건 상관없소. 허나 한 가지 부탁하겠소. 나와 센고쿠 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 사태에 책임은 없소. 엉뚱한 사람을 추궁하는 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소 라고 말한 뒤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센고쿠도 거프를 뒤따라다가고 갈링은 거프를 바라보며 감히 신에게 대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티치는 모모노스케를 매우 손쉽게 정리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모모노스케의 멱살을 잡은 뒤 협박합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와노쿠니의 쇼군 모모노스케 도신 류마가 남긴 검 흑도 슈스이는 어디 있지? 분명 와노쿠니의 국보로서 남아있을 텐데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두 눈을 부릅뜨며 조상님의 혼이 담긴 국보를 넘길 것 같으냐?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말했고 그간 보여주었던 겁쟁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번에는 꽤나 쇼군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티치는 한숨을 쉬며 그럼 역시 죽일 수밖에 없나. 오뎅씨랑은 연이 있어 그 아들을 죽이고 싶진 않다만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와노쿠니의 국민들이 모여있는 마을을 향하여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와노쿠니는 아수라장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티치는 마지막 경보다 모모노스케 이 이상 시간을 끌면 우선 모든 국민들을 죽여버리겠어. 국보 따위 시간을 들여 수색하면 못 찾을 리도 없다고 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티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목숨을 보장해준다면 알려주겠소 라고 말했고, 티치는 흡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말이 잘 통하는군 이라고 말했고, 모모노스케는 검은 수염의 역단을 오니가시마의 해저 도시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플루톤이 잠들어 있었던 곳입니다. 참고로 프랑키가 고의로 세계 정부에 플루톤을 넘겨주며 플루톤을 폭파시키는 작전을 성공시켰기에 현재 와노쿠니에 플루톤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모모노스케는 해저 도시 깊은 곳에 흑도슈 수위를 회수한 뒤 곧바로 티치에게 건네주었고, 티치는 검에서 풍기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단번에 흑도슈 수위가 진품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하하하하 이제 도신 류마의 사체만 모으게 된다면 도신 류마를 부활시킬 수 있는 건가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물론 우리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고 역대 최강이라고 불리는 도신 류마를 품겨낸다면 이젠 정말로 밀짚모자와 이무에게 도전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물론 이 녀석이 더 성장하는 건 필수적이지만 이라고 말하며, 만약 검은 수염의 적단이 도신 류마마저 부활시켜 부하로 영입한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밀짚모자 일당 세계 정부와 경쟁하여도 크게 뒤처지지 않는 강력한 집단이 된다고 말합니다. 티치는 흑도슈 수위를 꽉 쥐며 세계의 정점에 설 날이 머지않았군 이라고 말합니다. 크로스 길드는 전원 스모커에게 붙잡혔으나 버기가 기지를 발휘하며 탈옥하는데 성공했고, 미호크는 이모와의 대결 이후 치명상을 입었지만 버기가 미호크를 건져내며 레드라인에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버기는 미호크를 안고 장기간 비행하느라 지친 모습을 보였고,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오자마자 불만을 드러냅니다. 버기는 젠장 메이는 도대체 누구랑 싸웠길래 그 정도로 다친 거냐 라고 물었고, 미호크는 담담한 표정으로 세계 정부의 왕과 싸웠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조금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뭐 이무인가 일무인가 그놈 말인가? 다음에는 내가 놈을 박살내줄 테니 잠자코 있으라고. 다친 이 녀석 병간호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도 전체 방송 마이크가 켜져 있었고,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 칼라이바리 섬에 주둔 중이던 크로스 길드 버기즈 딜리버리의 선원들이 모두 듣게 되었고, 버기의 추종자들은 감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무라면 닥터 베가펑크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세계 정부의 왕 버기님께선 세계의 흑막 앞에서도 쫄지 않는 거야. 분명 버기님이 이무를 죽이겠다고 말했어. 역시 버기님, 우린 세계 정부를 무너뜨릴 신화를 목도한 거라고 라고 말하며 버기를 무한히 충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크로커다일은 이를 보며 엔터테인먼트는 타고난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편 모리아는 와노쿠니에 심어두었던 신복으로부터 검은 수염의 적단이 와노쿠니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모리아는 전보벌레에 대고 소리를 지르며 뭐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침공해? 그놈은 어디서 죽다 살아나서 그런 짓을 벌이는 거냐? 라고 말했고, 도플라밍고는 이를 들으며 소소소소 이 녀석이 와노쿠니와 연이 있는 건 몰랐군 이라고 말했고, 모리아는 애석하게도 카이도가 있을 때 나의 고향은 가장 안전했다고, 강한 힘은 결국 전쟁을 억제하니 말이다 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고향 이 녀석 와노쿠니 출신이었나?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그래 나의 본명은 코즈키 모리아, 나 역시 코즈키 가문의 일원이다 라고 말했고, 버기는 코즈키 이 녀석 오뎅씨의 형제였나? 그건 그렇고 검은 수염이 와노쿠니를 털었다는 게 무슨 소리지? 라고 물었고, 모리아는 내 정보통에 의하면 티치가 와노쿠니를 습격하여 도신 류마이건 흑도슈 수위를 훔쳐갔다더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스 길드원들에게는 큰 상관이 없기에 모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류마를 부활시키기 위해 모리아가 보관 중인 류마의 시체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와노쿠니를 침공한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를 급습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티치가 흑도슈 수위를 훔쳐갔다는 소식은 곧 크로스 길드에 들이운 어둠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후지토라는 레드라인에서 전쟁을 치르던 와중 수많은 왕국과 섬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악마 근위병들을 주축으로 한 세계 정부의 군대가 수많은 왕국, 섬, 인류를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며 로브루치를 공격하고 아카이누에게 하극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즉각 응징하려 했지만 드래곤이 이를 막아섰고, 후지토라는 드래곤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후지토라는 우선 혁명군의 본거지로 피신하였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에게 차를 한 잔 건네준 뒤
자네를 보니 과거의 내가 생각나는군. 나 역시 한때 해군에 몸담았으나 천룡인의 잔혹한 만행을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해군을 탈퇴하고 자용군을 거쳐 혁명군을 만들게 되었다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물론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에 가입하기 이전 당신은 이미 세계 최악의 범죄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고 저는 그 때문에 당신을 증오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의 이번 대량 학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물론 인간 사냥을 포함하여 천룡인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 중이지. 이쇼, 네 녀석은 이제 어떡할 생각이지? 라고 물었고, 후지토라는 저는 해군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세계정부의 상층부와 천룡인이니 그들을 타파하는 것이 저의 제1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손을 건네며 우리 역시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네. 5월 동주라는 말을 들어봤겠지. 그렇다면 세계정부를 격파할 때까지 힘을 보태주겠나? 자네가 해군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게 해주겠네. 자네는 그저 혁명군의 이름으로 세계정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하면 되네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의 손을 잡으며 좋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후지토라가 혁명군에 합류하는 것이 확정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레드라인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핵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핵, 자네의 희생은 잊지 않겠네. 자네가 그토록 염원했던 어인족과 인간의 화합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후지토라의 경력과 실력을 인정하며 후지토라를 사부와 동등한 지위인 군대장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일부 반발이 있었고 드래곤은 곧바로 혁명군 모두의 앞에서 연설을 하며 혁명군은 본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모인 이들의 구심점, 출신과 성별, 나이, 종족 따위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능력만으로 인사를 개편하네. 물론 얼마 전까지 해군이었던 후지토라에게 반발을 갖는 것은 당연하네. 하지만 그는 과거부터 인정받아온 성품과 이례적으로 해군 대장이라는 명예롭고 안정적인 직위를 포기하며 세계정부를 공격하며 해군을 탈퇴했기에 사실상 배신 혹은 첩자일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네. 혁명군의 수장 드래곤의 이름으로 보증할 테니 혁명군 친구들도 나의 결정을 존중해주길 바라겠네 라고 말하며 카리스마를 발휘하였고, 드래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혁명군은 후지토라에 대한 우려를 곧바로 절대적인 신뢰로 바꿉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드래곤을 바라보며 역시 왕에 어울리는 자인가? 아주 만약 드래곤이 해군 원수가 되었다면 세계는 조금 더 평화로워졌을지 몰랐겠군. 사카즈키 원수가 그를 미워하는 이유를 알겠군. 사카즈키 원수 역시 강경하지만 평화를 원하는 인물이니 드래곤 같은 인재가 해군을 탈퇴한 것을 아쉬워한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밀지모자 일당은 한 차례 큰 전쟁을 치른 뒤 몸을 회복하며 훗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에 우선은 각자 마지막 휴가를 가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신의 고향과 마찬가지인 곳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징베는 나는 급하게 어인섬에 들를 필요는 없으니 조타소로서 모두를 데려다 주겠네 라고 말하며 타 밀지모자 일당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 로빈 역시 오하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징베와 함께 밀지모자 일당을 데려다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에서 거리가 가까운 순으로 동료들의 목적지에 들르기로 결정합니다. 루피는 후샤마을, 조로는 시모츠키마을, 우솝은 시로마을, 나미는 코코야시마을, 쌍디는 발라티에, 초파는 드러망국, 브룩은 레드라인, 프랑키는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이스트블루에서 매우 가까운 레드라인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터라 이스트블루까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았고, 유일하게 경로상 역주행에 가까웠던 프랑키는 자신이 개발한 소형 잠수함을 타고 워터세븐으로 향하기로 결정합니다. 나미는 루피에게 루피, 마지막 휴가를 보낸 뒤 어디서 집결할 거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역시 집결지라면 샤본디 제도가 좋겠지만 이번만큼은 로그타운에서 집결하고 싶어. 내가 동경했던 해적왕이 모든 것을 시작했던 섬이자 우리의 본격적인 모험이 시작되었던 곳이니 라고 말했고, 쌍디는 미소를 지으며 이스트블루를 통과하며 술통에 대고 각오를 다진 것이 엊그제 같은데 라고 말했고, 프랑키는 평화의 상징인 로그타운에서 마지막 전쟁을 위해 모인다면 그것만큼 상징적인 일은 없겠구만 이라고 말했고, 로빈은 돌아갈 곳들이 있다니 부럽네 라고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고, 징베는 루피군, 그렇다면 D-Day는 언제지? 라고 물었고, 루피는 한 달 후 전원 로그타운에서 집결한다 라고 말하며 밀지모자 일당은 전원 한 달 뒤 로그타운에서 집결하며 세계정부와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갈링은 새로운 오로성에 올라선 이후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갈링과 삼록의 능력을 인정하며 피거랜드가의 막강한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오로성은 어느정도 불만이 생기긴 했다만 자신들이 안일하게 움직이며 위기를 초래한 것도 사실이며 이무가 갈링을 인정한 것도 사실이기에 갈링이 워큐리와 함께 회의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갈링은 오로성들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고 워큐리는 갈링, 피거랜드, 버밀리온 그 남자가 떠오르는군.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다니 라고 말하며 과거 900년 전 피거랜드 왕국의 국왕이자 세계 정부를 설립한 창조주 중 한 명인 피거랜드 버밀리온을 떠올립니다. 갈링은 앞으로는 악의 조짐이 보이는 모든 새싹을 뽑을 생각이요. 이제껏 당신들과 세계정부는 너무 안일했으며 확실하지 못했소. 이번 레드라인 전쟁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마리조아를 잃는 수모를 당했지만 적진의 사상자는 가반, 즈니샤, 테이톤, 레오폴드, 시대에 뒤떨어지는 늘다리들밖에 없었소. 그들은 곧 반란을 준비할 것이고 전력을 고스란히 보존한 거나 다름없소 라고 말했고 마스는 갈링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에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찌으며 허면 이제 어떡할 생각이오? 라고 물었고 갈링은 TF를 꾸려 대전쟁이 임박하기 직전 밀짚모자의 손발을 잘라낼 생각이오. 냉정하게 밀짚모자 루피, 롤로노와 조로, 검은 다리 상대의 실력은 더는 우리가 어떻게 할 레벨을 지나갔소. 사황과 드래곤 역시 마찬가지고 그들을 노리기보단 그들의 주변 환경과 조력자를 노려 그들을 철저히 고립시키는 게 이번 작전의 핵심이요 라고 말하며 조금은 더럽고 비열하지만 어떻게 보면 효과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갈링의 지시하에 TF가 꾸려집니다. 참고로 TF는 행정기관과 군사조직 등에서 상설 정규부서 또는 조직과 다르게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별하여 임시로 편성한 조직을 말합니다. 갈링은 TF를 편성한 뒤 각 TF의 장을 임명하였고 1TF팀의 리더는 샴록으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갈링은 샴록에게 1TF팀의 목표는 해군의 반란자 몽키 D 거프 사살이다. 그는 멋대로 해군을 퇴각시키며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네. 또한 밀짚모자 루피와 드래곤의 애비로서 언제든 배신할지 모르는 종자이자 해군들에게는 영웅이라는 이름하에 세계정부를 무시해대는 안하무인의 상징인 녀석이기도 하지 라고 말했고 샴록은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를 죽이면 해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할 겁니다. 어쩌면 저희는 통제력을 잃게 될지도 모르지요 라고 걱정하며 만약 세계정부가 거프를 토상구팽하면 해군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링은 그 부분 역시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기에 물론 나 역시 그 부분은 예상한 바이다 하여 1TF팀은 전원 신의 기사단으로 꾸렸으며 그의 죽음의 사인은 병사로 꾸밀 것이네 라고 말했고 샴록은 허면 수고를 들여 그를 죽일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명목상 거프 녀석은 현재 은퇴할 예정이네. 해군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진 녀석은 언제든지 아들과 손자를 도울 게야. 만약 그가 해군의 적이 되어 세계정부의 앞에 나타난다면 그땐 우리조차 감당할 수 없는 배신과 반란의 신호탄이 될 게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를 제거해야 하네 라고 말하며 갈링은 꽤나 머리가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오로성들 역시 갈링의 논리에 완벽히 설득된 상태였고 샴록의 주도하에 거프를 사살하는 작전이 가동됩니다. 또한 갈링 역시 자신의 검 크레센테 소드를 챙기며 샴록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며 거프만큼은 반드시 사살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또한 갈링이 편성한 TFT팀은 몇 팀이 더 존재하며 그들에게도 거물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거프는 사실상 전역을 강요받았고 거프로서도 더 버틸 이유도 명분도 없었기에 차라리 명예로운 전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전역한다는 소식은 해군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거프는 사실상 모든 해군의 영웅이자 현 장성들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해군에서는 거프의 전역식을 화려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센고쿠가 거프에게 자네는 분명 해군으로서 존경받을 만하네. 세계정부는 자네를 사실상 강제 전역시켰지만 어차피 진실을 아는 건 우리 둘뿐일세. 마무리만큼은 후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어떤가 라고 말했고 추루는 그래 거프 자네라면 존경받을 자격이 있지. 이번 기회마저 마다한다면 후배들에게 은혜를 갚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안당이 될 걸세 라고 말했고 거프는 곰곰이 고민한 끝에 전역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아카이누조차 거프에게 예우를 갖추
갖추며 저녁식에 참석했고 해군 장성과 장교들은 거프에게 마지막 경례를 하며 거프 중장 그간 감사했습니다 라고 소리쳤고 거프는 뭉클해지는 표정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나도 나이가 들었나 보군 이라고 말한 뒤 해군 장성들과 장교들의 경례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거프는 노장의 은퇴식은 이만하면 됐네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가 거프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경례를 하며 거프 중장 당신은 우리들의 영웅이었소 해군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고 해군은 아카이누조차 거프에게 예우를 갖추는 것을 보며 거프와 아카이누를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갖추게 되었고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해군의 결속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카이누 키자루와 간단한 인사를 나눴고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며 자신의 제자 코비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여기 코비를 비롯한 자네 모두들이 이젠 해군의 미래일세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악보다는 차악 큰 희생보다는 작은 희생을 염두에 두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이는 거프의 정의관이 잘 묻어나는 대사였습니다. 한편 갈링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거프 자네가 자식 농사만 잘 지었다면 자네는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 아니 오로성마저 노려볼 수 있을 만큼의 인재였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아쉬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거프가 코비를 꼭 집어 해군의 미래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였고 코비는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센고쿠는 코비를 바라보며 이 녀석 젊은 시절에 거프를 보는 듯하군 하지만 아직은 세계의 운명을 바꿀 정도의 실력은 아니야 어쩌면 놈에게는 격변하는 시대가 너무 빨리 찾아온 걸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코비의 재능은 분명 출중하나 코비가 재능을 만개하기도 전에 큰 전쟁들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거프는 저녁식을 마친 뒤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였고 끝끝내 스모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조금은 마음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식 내가 군함백이랑 패기까지 다 알려줬는데 주요 인물 중 그 녀석만 안 오다니 라고 중얼거렸고 센고쿠는 미소를 지으며 그놈은 오로성한테도 여시나 처먹으라고 한 꼴통이라고 이런 곳엔 참석하지 않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게야 라고 말했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나보다 더 꼴통인 놈은 처음 보는군 그래도 다행이야 쿠잔 놈이 탈퇴한 빈자리를 잘 메꿨으니 라고 말한 뒤 해군본부에서 떠나 후샤마을로 갈 준비를 마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매우 급하게 뛰어왔고 스모커는 숨을 헐떡이며 거프 중장 전역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응 그래 소식은 들었겠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와서 다행이군 이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씩 미소를 지으며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전쟁이 끝난 이후 치안이 약해진 가맹국을 노리는 해적들을 잡아들이느라 거프 중장 당신에게는 늘 고마움이 많습니다. 저를 단번에 성장시켜 주신 것도 당신이니까 말이죠 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했고 거프와 센고쿠는 큰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하지만 당신의 손자 밀짚모자 루피는 제가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졌고 센고쿠는 로저에 미쳐 살던 과거의 자네가 보이는군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머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전용선에 탑승하였고 센고쿠는 눈물을 흘리며 거프를 배웅해줍니다. 그리고 거프가 전용선 내 집무실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보가드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응 보가드 이곳에서 뭐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보가드는 저도 당신과 같은 날 전역했습니다. 저는 그날 당신에게 목숨을 구원받았고 죽을 때까지 당신을 모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며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고 거프와 보가드는 함께 후샤마을로 향합니다. 한편 새롭게 신의 기사단이 된 누군가는 이를 갈링에게 보고하고 있었고 갈링은 그래 거프가 떠나갔다고 사이퍼폴 출신으로서 신의 기사단이 된 건 이 녀석이 처음이다. 부디 기대에 부응해주길 바라네 라고 말했고 새롭게 신의 기사단이 된 누군가는 물론 창조주에게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빅맘은 샴록에게 패배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카타쿠리와 빅맘의 적단 잔당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샴록이 빅맘을 죽인 뒤 카이도우마저 위기를 맞이했지만 야마토와 마르코의 도움으로 카이도우는 목숨을 건졌고 카이도우는 자신이 책임지고 빅맘의 시체를 토트랜드로 이송합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빅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준 뒤 눈물을 흘리며 술을 마시며 링링 길었던 연도 이제 끝이 났군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 및 빅맘의 자식들도 눈물을 흘리며 빅맘의 무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빅맘의 자식들은 페로스페로를 신 빅맘의 적단의 선장으로 추대하려 했고, 카이도우는 집안 사정까지 간섭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신 빅맘의 적단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신 빅맘의 적단을 노리는 이들이 많다고 생각하였으며 빅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이들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페로스페로는 모두의 앞에 선 뒤 나는 빅맘의 적단의 선장을 맡을 생각이 없네 라고 말했고, 플란베는 오라버니가 맞지 않으면 누가 만난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크래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페로스페로는 확고한 모습을 보이며 물론 빅맘의 적단을 탈퇴하거나 장남으로서 마마의 의지를 이어가지 않다는 건 아니야. 단지 내게는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지. 빅맘 해적단을 이끌 자격이 있는 건 오직 샬롯 카타쿠리 뿐이야 라고 말했고, 카타쿠리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페로스페로는 카타쿠리에게 빅맘 해적단의 선장을 맡아달라고 부탁했고, 카타쿠리는 주저없이 페로스페로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카타쿠리는 카이도우에게 감사 인사를 한 이후 저희 해적단의 목표는 마마의 복수가 1순위입니다. 마마의 목숨을 가져간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당돌한 녀석이군. 나 역시 그놈에게는 갚아줄 빚이인데 라고 말하며 빅맘을 죽이고 야마토에게 중상을 입힌 샴록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는 카타쿠리 및 빅맘의 적단에게 빅맘을 죽인 인물이 피거랜드 가문이자 신의 기사당 총사령관인 샴록이라고 말해주었고, 카타쿠리는 샴록은 내가 직접 죽이겠네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집니다. 신 빅맘의 적단과 백수의 적단은 샴록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가지며 동맹을 맺게 됩니다. 샹크스는 알라바스타, 레드라인, 마리조아 등 여러 무대에서 끊임없이 강자들과 겨루며 피로와 부상이 누적되었고, 결국 샹크스는 전쟁이 끝난 후 가반의 장례식에 참석한 뒤 가반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칠을 그대로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레드포소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온몸에 휘감긴 붕대를 보며 자신의 부상을 실감합니다. 샹크스가 정신을 차리자 벤베크맨 혼고우가 곧바로 샹크스의 건강을 살폈고, 혼고우는 주치의로 샹크스에게 더 누워있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무리하여 우선은 앉았고 벤베크맨에게 베크, 현재 이곳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벤베크맨은 신세계 갓벨리 섬이 있었던 곳 근처라네. 세계 정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이동 중이라고. 자네는 공교롭게도 갓벨리 근처에서 일어난 것이고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자신이 우연히도 자신의 고향 갓벨리에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피식 미소를 짓습니다. 야속과 럭키루는 샹크스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샹크스에게 달려왔고, 럭키루는 선장 드디어 깨어났구나 라고 말했고, 야속은 샹크스 네가 이 정도로 힘겨워하는 건 처음 본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샹크스 일전에 보았던 너의 쌍둥이 그자와 분명 레드포소에서 독대를 했었지. 그자와는 무슨 대화를 나눈 거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샴록을 말하는 건가? 그의 이름은 피거랜드 샴록. 아마도 현 신의 기사단 총사령관일 테지. 놈은 나와 어린 시절 생이별한 쌍둥이 형 갓벨리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나의 아버지 갈링이 회수하여 마리조아로 데려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외에는 로저 선장님 갈링에게 들은 것이 달아서 정확한 사건의 진실은 모르니 말이지만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그렇군. 그렇다면 샴록의 목적은 역시 너를 수하로 들이는 건가? 라고 물었고, 샹크스는 아마 그렇겠지. 놈은 혈연 핑계로 나의 힘을 원하는 눈치였으니. 하지만 놈도 잘할 것이네. 내가 자의로 세계정부의 편이 될 일은 없다는 걸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물론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군. 놈들은 워낙 교활한 녀석들이니 얼핏 샴록이 너를 두고 운명의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네 라고 경고했고, 샹크스는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느낍니다. 한편 샹크스의 예상대로 샴록과 갈링은 샹크스를 보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듯한 눈치였고, 이들은 이들 나름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링은 TF팀을 구성하여 거프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을 짰고 1TF팀에 샴록 2호 등을 배정하며 이들에게 명예 전역한 뒤 고향 후샤마을로 귀향한 거프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갈링은 곧바로 해군본부를 찾아갔고, 오로성이 직접 해군본부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에 해군들은 매우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해군 장교 웩스는 새로운 오로성으로 취임하신 갈링성께서 방문하셨다 라는 말과 함께 갈링은 해군 최고 간부들의 회의실에 들이닥쳤고, 아카이누, 키자루, 로쿠규, 스모커, 크로우마 등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의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창 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갈링이 해군 최고 간부 회의실에 나타나자 아카이누조차 조금은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아카이누는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갈링성 오로성으로 취임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소 라고 말했고, 갈링은 인상을 꾸기며 사카즈키, 묘하게 말이 짧은 것 같군. 해군 원수 따위가 오로성을 우습게 보는 건가? 시기가 시기다 보니 직접 명령을 내리기 위해 왔네. 기존의 오로성들은 너무나도 물러터졌어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대단하신 오로성께서 직접 방문하시다니 무슨 임무일지 정말 궁금하군요 라고 비아냥대고, 갈링은 사카즈키, 직접 와노쿠니로 행차하여 카이도우를 제거해라. 그는 제2의 정상결전 이후 임펠다운을 탈옥하여 다시 백수의 적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이퍼폴의 정보통에 따르면 카타쿠리가 신 빅맘의 적단의 선장이 되었고 백수의 적단과는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군. 그들이 힘을 합치게 되어 밀짚모자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추후 있을 전쟁에서 분명 걸림돌이 될 테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조차 이 소식은 처음 들었기에 확실히 그들은 해군에 위협적이긴 하지 라고 중얼거렸고, 로쿠규는 곧바로 아첨을 떨며 라하하하, 갈링성 역시 신속하고 빠르십니다. 사카즈키 원수께서 직접 나서신다면 충분히 카이도를 죽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고, 키자루는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해군 원수가 직접 움직이는 사례는 드문데 라고 말하며 의문을 제시했고, 갈링은 그 낡아빠진 사고가 결국 이 사태를 초래한 게지. 내가 방위무신이 된 이상 관례 따윈 의미 없네. 오직 실리만을 추구하며 해적들을 소탕한다. 세계 정부는 그간 너무 물렀어. 처음부터 내가 오로성이었다면 빌어먹을 뒤의 일족들은 보이는 족족 학살했을 테다 라고 말하며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갈링은 신해기 사단 시절부터 초강경파로 분류되던 인물이기에 이는 전혀 이상한 모습이 아니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링이 오로성에 올라서며 전쟁이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사망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갈링은 아카이누를 필두로 한 ETF팀을 구성한 이후 곧바로 센고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거프가 강제 전역 당했으며 본인 역시 세계정부의 강도 높은 감시는 물론이요 또다시 세계정부의 노예가 될 것이란 걸 잘 알았기에 언짢은 표정으로 갈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갈링은 센고쿠 원수, 아니 센고쿠 감찰관, 자네의 명망과 해군으로서의 업적을 인정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라고 말했고, 센고쿠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갈링은 역시 눈치가 빠르군. 자네가 할 일은 아카이누가 이끄는 ETF팀에 합류하여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와 해적 여제 빅맘의 아들 카타쿠리가 이끄는 연합군을 격파하는 걸세. 그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는데 성공한다면 자네는 물론 거프의 항명에도 면죄부를 주겠네 라고 말하였고, 거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었던 센고쿠는 곧바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머리가 매우 비상했던 인물이기에 거프를 강제 전역시키고 본인에게만 이러한 임무를 부여한 데 의아함을 느꼈고, 이내 갈링이 컨트롤하기 쉬운 자신에게 마지막 임무를 내린 것이며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프는 토사구팽을 하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갈링성 사냥개도 위기에 몰리면 주인을 무는 법이요, 하물며 그 사냥개가 개들의 우두머리라면 나머지 사냥개들 역시 주인을 물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거프를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고, 갈링은 표정을 구기며 건방진 하계인 따위가 신에게 비아냥되는 건가? 라고 물으며 칼을 뽑습니다. 하지만 센고쿠는 전혀 기세에서 눌리지 않으며 오로성의 결정에 항명할 생각 따위는 없지만 평생을 해군에 몸담아왔던 한 명의 해병으로서 해군이라는 조직이 무너지는 것을 보기 싫은 것뿐이올시다 라고 말했고, 갈링은 지금 센고쿠를 공격해봤자 이득이 전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납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주어진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 그것이 자네와 거프를 살리는 유일한 길일세 라고 말하며 돌아섭니다.
프랑키는 소형배를 타고 워터세븐으로 복귀하여 최후의 전쟁 전 마지막 휴가를 즐기기로 결정했고 곧바로 아이스버그와 파울리를 만납니다. 아이스버그는 프랑키 이곳에는 어쩐 일이냐, 밀짚모자 일당의 항해는 아직 진행 중일 텐데 라고 물었고, 프랑키는 선장의 명령이다, 마지막 휴가를 즐기라는군, 그보다 톰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말했고, 아이스버그는 플루톤에 관한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톰이 플루톤 바다 열차를 연구했던 연구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톰의 사진이 한 장 있었고, 프랑키는 눈물을 흘리며 톰의 사진을 부둥켜 안으며 톰, 당신이 남긴 설계도 덕분에 꿈에 그리던 플루톤을 완성했어 라고 말했고, 아이스버그는 만족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후, 프랑키 녀석 정말로 전설을 재현시키다니 라고 말했고, 파울리는 워터세븐의 명성이 더욱 높아지겠군요. 그나저나 닥터 베가펑크가 에그에 대해서 말한 해수면 상승은 역시 세계정부의 숨겨진 왕 이모와 관련이 있겠죠 라고 물었고, 아이스버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네, 전설로만 전해지는 플루톤이 완성되었으니 말이야 라고 말하며 프랑키와 플루톤을 매우 신뢰하며 이들의 힘이라면 세계정부를 타파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프랑키는 자신의 은인이자 스승인 톰에게 꿈을 이뤘다는 사실을 남긴 뒤 아이스버그, 파울리, 프랑키 패밀리 등과 마지막 휴가를 즐겼고, 프랑키는 플루톰의 약점이나 단점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갈레라 컴퍼니의 모든 조선공들과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시작합니다. 신의 기사단 군코, 소머즈, 길링엄, 갈릴레이, 티타니아 등이 사망하였으며 갈링이 오로성으로 승격하며 신의 기사단의 전력이 대거 유출되었고, 이무는 새로운 신의 기사단을 선정하는 임무를 오로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오로성은 고심 끝에 사이퍼폴 로브루치를 추천하였고, 로브루치는 천룡인 출신의 인물은 아니지만 실력과 충성심이 오랜 기간에 거쳐 증명되었던 인물이기에 이무는 오로성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로브루치를 호출하였고, 로브루치는 오로성의 호출을 받아 아발론 델피 내부 판게아 성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성의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로브루치에게 로브루치, 이제 네 녀석이 만날 분은 세계의 정점에 서신 분이다, 극도로 예우를 갖추도록 해라 라고 말했고, 로브루치는 긴장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짧고 굵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로브루치는 사상 처음으로 이무를 목도하게 되었고, 이무의 기세에 눌린 듯한 모습을 보이며 마주하는 것만으로 숨통이 조여오는 느낌이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곧바로 무릎을 꿇으며 이무님, 새로운 신의 기사단 후보 로브루치입니다. 로브루치는 오랜 기간 세계정부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며 실력과 충성심을 증명했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로브루치에게 특수한 권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전신이 불타오르는 고통 끝에 결국 이무의 권능을 흡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어떠한 공격도 재생하는 회복력과 불로 불사의 힘을 얻게 되었으며 신체 능력이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브루치는 만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힘이 넘쳐 흐르는 기분이군, 밀짚모자, 네 녀석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반드시 네 녀석을 파멸로 몰아가겠노라 라고 말하며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로브루치의 오른팔에는 어비스 문신이 새겨졌고, 로브루치는 신의 기사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드래곤은 거프가 전역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드래곤은 거프가 갑작스럽게 전역한 것은 윗선에서 무언가 손을 썼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파악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거프가 후샤마을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무언가 불안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드래곤은 아버지께서 이 타이밍에 전역을 했다라 해군이 이 시기에 인재가 유출되는 걸 장려했을 리는 만무하다. 또한 아버지는 나와 루피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저들의 입장에선 해군에 묶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터인데 설마 나와 루피를 동료하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건가? 새롭게 오로성에 취임한 피거랜드 갈링, 그는 신의 기사단 시절부터 천룡이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던 초강경파. 그라면 아버지가 나와 루피, 에이스를 돕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를 제거하여 변수를 없애려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세계정부의 동향을 살필 필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한 뒤 해군과 세계정부에 심어두었던 정보통들을 통하여 세계정부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세계정부의 가맹국인 고아왕국의 왕족들에게 의전준비 지시하명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한다는 건 천룡인 중 한 명이 고아왕국에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고아
고아왕국은 후샤마을 근처에 있는 세계정부의 가맹국이자 거프와 드래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드래곤은 공교롭게도 거프가 후샤마을로 귀향하자마자 천룡인이 고아왕국을 방문하는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였고, 만약 이들이 거프를 잡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면 최소 신의기사단 단장이 움직였을 것이며 어쩌면 오로성이 움직였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드래곤은 자신이 섣불리 거프를 구하러 간다면 혁명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판단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 가정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구해야 하는지 한 집단의 수장으로서 냉정한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지 갈등하며 공적인 입장과 사적인 입장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쿠마와 이완코브가 드래곤에게 다가왔고, 쿠마는 드래곤씨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걸 지키기 위해 움직인다면 그것이 혁명군을 위해 움직이는 일이야. 부끄럽지만 나는 진이를 잃은 뒤 수년간 삶의 의욕을 잃었어 라고 말했고, 이완코브는 쿠마짱의 말이 100번 맞답을 어차피 당분간은 소강상태, 밀지모자 역당과 세계정부도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며 휴식에 들어갔답을 항해해야 할 곳이 있다면 빠르게 갔다 오라고 라고 말했고, 드래곤은 아버지의 죽음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었으며 루피가 할아버지를 잃게 되며 받을 충격에 대해 걱정하며 결국 자신이 고아왕국으로 향하여 고아왕국에 나타날 천룡인이 누군지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나의 우려가 오판이었으면 좋겠군 이라고 말하며 고아왕국에 나타날 천룡인이 거프를 죽이기 위해 나타날 천룡인이 아닌 우연히 고아왕국에 방문할 천룡인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문은 오로성 마스를 호출한 뒤 마스에게 마스 환상의 방 꽃의 방에서 회수하라고 명령해둔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였는가 라고 물었고, 마스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게 죄송합니다 이무님 이라고 말했고, 이문은 어느정도 짐작은 했지만 마스가 정말로 아나스타시스를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곧바로 마스에게 다가가 마스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고, 마스는 충격을 입으며 벽에 처박힙니다. 그리고 이문은 아나스타시스를 탈취당했단 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물건만큼은 사수하라고 했거늘 이라고 말하며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마스의 권능을 회수해가려 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매우 절박한 표정을 지으며 무릎을 꿇은 채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죄송합니다 이무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었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이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며 마스의 권능을 정말로 회수해야 하나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가 이무의 손을 잡으며 이무님, 이미 일은 벌어진 상태입니다. 마스라는 귀중한 전력을 잃게 되면 그것은 곧 세계정부의 손해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가까스로 분노를 다스리며 그건 그렇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마스는 아이기스를 보며 매우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작 근위병 따위가 이무님을 막아선 걸로 모자라 허의 옥좌에 올라섰는데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 저자가 워큐리 성이 말한 세계정부의 진정한 2인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기스는 이물을 막아선 뒤 오로성 마스성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당신 정도 되는 남자가 아나스타시스를 빼앗긴 겁니까? 설마 배신한 퀘이사성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고, 마스는 본능적으로 존댓말을 사용하며 아나스타시스를 회수하기 위해 환상의 방과 꽃의 방을 수색하는 와중 퀘이사가 모습을 드러냈고, 그는 이미 혼란을 틈타 아나스타시스를 탈취하는 데 성공한 상태였었습니다. 하여 그의 아나스타시스를 빼앗으려 했지만 후장과 오거가 등장하는 바람에 그를 놓쳤습니다 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역시 마샬 디 에이버리의 혈통을 이은 자라 그런지 행보가 비범하군요. 퀘이사를 수하로 두다니 라고 말했고, 이문은 마샬 디 에이버리도 분명 범인이었지만 티치의 북의 혈통인 록스티 지백, 데비디 존스 그들 역시 세계의 한 획을 그은 범인들이었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어. 어차피 아나스타시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마샬 디 티치의 힘이 필요했으니 아나스타시스도 한 번에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허면 사람을 보내어 검은 수염의 적당과 접촉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이문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스는 우선 가벼운 목례를 한 뒤 물러났고, 이문은 홀로 허의 옥자에 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군. 적당한 미풍이라면 활용이 가능할 테지만 모든 걸 집어삼킬 폭풍이라면 곤란할 텐데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프랑키가 워터7에서 하선한 이후 밀지모자 1등은 오하라로 향하여 로빈을 내려주었고, 로빈은 십수년 만에 오는 자신의 고향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미는 로빈을 안아주며 위로해주었고, 루피는 로빈 걱정하지마, 이제는 다시는 네 고향 같은 일이 되풀이될 일은 없으니 다음번엔 반드시 이물을 날려주겠어 라고 말했고, 로빈은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레이디들이 울지 않는 세상이 오기 위해선 역시 세계 정부가 사라져야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조로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일인데 우선순위가 계집인 거냐, 하여간 멍청한 자식 이라고 중얼거렸고, 쌍디는 그 말을 기가 막히게 캐치한 뒤 곧바로 조로와 투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로빈이 오하라에서 하선한 뒤 가장 가까운 섬인 드럼왕국을 향해 출항합니다. 로빈은 오하라로 돌아온 이후 고고학자들의 성지이자 긍지 그 자체인 전지의 나무의 앞에 섰고,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세계의 진실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희생했던 고고학자들과 클로버 박사, 자신의 어머니 니코 올비아를 기린 이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로빈은 혹여나 밀지모자 일당이 세계 정부에게 패배할 것을 우려하여 곧바로 고대 문자로 자신이 알게 된 세계의 진실을 적어내려갔고, 그것은 곧 로빈이 만든 포네그리프가 되었습니다. 한편 로빈은 오하라의 서적을 뒤적이다가 과거 자신조차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역사이자 모든 포네그리프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없었던 일부 서적들을 발견하거나 다시 읽게 되었으며, 로빈은 과거와는 달리 세계의 진실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으며, 엘레페리아 왕국, 이무와 조이보이의 전쟁, 원피스의 정체도 숙지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오하라에 존재하는 수많은 서적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빈은 한 서적을 보며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대예언가 바바로니가 예언한 3번의 격변, 분명 포네그리프에 따르면 대격변은 800년 전과 지금뿐일 텐데 라고 말하며 고대 문자로 적힌 알 수 없는 서적을 빠르게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로빈은 오하라에 남겨진 서적을 읽어가기 시작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과거 신들의 전쟁은 세계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고 세상은 대격변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예언가 바바로니는 이를 첫 번째 세계의 붕괴라고 예언했으며, 이후 또다시 세계는 두 번째 붕괴를 맞이하며 비로소 세 번째 세계가 탄생할 때 구원받게 되리라 라고 적혀 있었고, 로빈은 본능적으로 지금이 세 번째 세계라고 확신하며 루피를 주축으로 한 이들이 세계를 구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로빈조차 첫 번째 세계, 두 번째 세계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어렴풋이 상디가 3000년 전의 역사가 존재함을 말해준 것을 떠올린 뒤 우선 3000년 전, 900년 전, 현재를 기준으로 세계가 세 개로 구분된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로빈은 신들의 전쟁이라는 문장에 집중하며 신들의 전쟁,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루피가 태양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 라고 말하며 우선은 관련 문헌들을 더 뒤져보기 시작합니다. 거프는 해군을 전역한 이후 자신의 고향 고아왕국의 근처 후샤마을로 향하여 말년을 보내기로 결정하였고, 자신의 충직한 수와 보가드와 함께 후샤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과거 어린 시절의 루피 에이스를 떠올리며 그 녀석들이랑 뛰어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중얼거렸고, 보가드는 시간의 풍파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거프 중장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하하하하, 이제는 중장이 아니라고, 전역했으니 그저 동네에 널린 영감 중 하나일 뿐이라고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30년 넘게 중장이라고 불러와서 이게 익숙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프가 후샤마을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샤마을 전역에 퍼졌고, 후샤마을의 촌장 우프슬랩과 다단 마키노가 마중을 나왔고, 마키노는 빨간 머리를 한 소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키노, 아이를 가진 거냐? 라고 물었고, 마키노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아, 가프 중장,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프는 어린아이의 빨간 머리를 보며 그 아이의 친부가 샹크스일 것이란 걸 짐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빨간 머리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멋지게 생긴 아이로군, 이 아이의 이름은 뭐지? 라고 물었고, 마키노는 아사히, 세상을 밝힐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라고 말했고, 거프는 그거 참 멋진 이름이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빨간머리 샹크스의 친자인가? 하지만 그 말은 즉슨 저 아이 역시 피거랜드 가문의 핏줄
피거랜드 갈링은 자신의 아내만큼은 상품 취급하는 녀석이었지만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아끼는 놈이었거늘 자신의 손자를 되찾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이 아이의 존재만큼은 반드시 철저히 숨겨야 한다 라고 말하며 불안감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마키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기보단 샹크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주고자 하였고 급하게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통신을 겁니다. 거프는 전보벌레를 사용하여 샹크스에게 급하게 연락하였고 샹크스는 거프의 통신을 받습니다. 샹크스는 거프 중장, 당신이 나에게 연락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소. 아니 전역했다고 하셨으니 거프씨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라고 말했고 거프는 빨간머리 루피를 해적의 길로 인도한 남자. 하지만 이제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동시에 루피의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 물론 시시한 과거를 따지려고 연락한 것은 아니네. 각설하고 본론부터 말하겠네. 자네의 아들 아사히가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그게 무슨 말이오? 후샤 마을은 손에 꼽히는 평화로운 마을일 텐데 라고 물었고 거프는 자네의 친부 갈링은 예로부터 피거랜드 핏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지. 만약 그가 아사히의 존재를 알게 되면 아이를 노릴지도 모르네 라고 경고했고 샹크스 역시 갈링의 집착을 잘 알았기에 하지만 아들의 존재는 철저히 숨겨두었소. 물론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거프 중장 은퇴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소. 염치 없지만 아사히를 지켜줄 수 있겠소 라고 물었고 거프는 웃음을 지으며 부앗 하하하 로저 녀석도 내게 에이스를 맡겼었는데 이제는 로저의 배에 있던 피덩이까지 나를 부려먹으려 하는군. 과거의 나였다면 해병이었기에 거절했겠지만 이젠 해병이 아니니 아사히는 내가 지켜주겠네. 하지만 나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나?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물론이요. 아들의 목숨을 보장받는데 뭔들 못하겠소 라고 말했고 거프는 언젠가 루피가 위기에 처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루피를 도와주길 바라오 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거프의 부탁이 아니라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기에 물론 루피가 나보다 먼저 죽는 일은 없을 것이오 라고 말하며 아사히를 거프에게 맡기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거프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피거랜드 갈링이라면 언제 후샤 마을에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은데 라고 말했고 샹크스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후샤 마을을 주시하며 이스트블루의 항구에 감시병들을 풀어놓는 조치를 취하며 세계 정부의 움직임을 살핍니다. 로빈이 오하라에서 하선한 이후 써니오는 드럼왕국에 도착했고 루피는 눈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니시시시 괴짜 몸은 잘 있으려나 초파 니가 안부를 잘 전해줘야 해 라고 말했고 초파는 물론이지 라고 말한 뒤 술록의 형태로 변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눈밭을 누비기 시작했고 쌍디는 피식 웃음을 지으며 고향이 그리웠던 모양이군 이라고 말했고 나미는 이곳에서 정말이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초파를 만났으니 다행이었던 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써니어는 곧바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떠나갔고 초파는 닥터 코레아 도르돈과 재회하게 되었고 초파는 곧바로 닥터 코레아에게 안기려 합니다. 하지만 닥터 코레아는 초파를 밀어내며 이놈아 내 나이가 141살인데 그렇게 갑자기 안기면 어쩌자는 거냐. 멍청한 건 히루루크 그 양반과 똑 닮았군 이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와포로 이후 드럼왕국의 국왕이 된 도르도는 오랜만에 만나 반가워서 그러는 걸 겁니다. 초파, 밀짚모자 일당의 활약은 잘 들었다. 세계정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다니 너희들은 로저의 적단조차 능가하는 최고의 해적단이라고 라고 말했고 초파는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 나는 크게 뭘 한 게 없는데 그건 그렇고 와노쿠니 등 여러 섬을 거치며 드디어 만병통치약의 실마리를 찾았어. 이 기술만 있으면 더 이상 드럼왕국에서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고 닥터 코레아는 그 순간 히루루크를 떠올리며 어째서 저놈에게서 그 멍청이 의사가 떠오르는 거지. 뭐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에서 나오는 본질은 같은 건가?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고 초파는 자신이 알아낸 모든 의학 지식을 드럼왕국에 전파하며 드럼왕국을 의료 강국으로 발전시키면 물론 드럼왕국을 시작으로 선진치료법과 최신 기술을 접약한 약들을 배포하며 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숫자를 기하급수적으로 줄여나가려 합니다. 초파가 드럼왕국에서 하선한 뒤 밀짚모자 일당은 이스트블루로 진입하기 위해 쌍둥이 언덕으로 향하였고 쌍둥이 언덕은 이무와 루피의 전투의 여파로 인하여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올블루가 탄생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브룩은 조금은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설마 라분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걱정하지 말라고, 라분은 그 누구보다 강한 녀석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고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라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루피는 라분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라분에게로 달려들었고 곧이어 라분의 머리 위에 안착한 뒤 라분 오랜만이야 잘 지냈구나 라고 말했고 라분은 전방에 함성을 지르며 루피를 환영해줍니다. 그리고 라분의 입속에서 크로커스가 나타났고 크로커스는 로저도 못한 걸 너 같은 애송이가 하다니 라고 말했고 루피는 웃음을 지으며 니시시시 해바라기 아저씨도 오랜만이네 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다시 한번 올블루를 감상합니다. 라분은 루피와 교감을 나누던 와중 루피마저 내팽겨 쳐버린 뒤 곧바로 브룩이 있는 방향으로 헤엄쳐갑니다. 한편 브룩은 몸을 숨긴 채 어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브룩은 혹여나 자신이 부활 열매의 힘으로 부활했기에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브룩과 라분의 교감은 세월조차 뛰어넘을 만큼 강했고 라분은 브룩을 단번에 알아보며 힘찬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브룩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며 요호호호호 라분 정말 똑똑한 고래로군요 라고 말하며 라분을 쓰다듬어 줍니다. 브룩과 라분은 재회하며 교감을 나눈 뒤 브룩은 룸바의 적단을 떠올리며 결국 눈물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고 밀짚모자 일당조차 브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은 없었기에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루피도 브룩과 라분의 재회를 방해하지 않았고 브룩과 라분은 석양이 보일 때까지 대화는 통하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브룩은 라분과의 대화를 마무리 지은 뒤 쌍둥이 언덕에 조금 더 머무르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며 루피 선장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구원받은 이 목숨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미소를 보이며 니시시시 그럼 혹시 노래 하나 해줄 수 있어? 라고 물었고 브룩은 환하게 웃으며 빙크스의 술을 불러주었고 라분도 오랜만에 빙크스의 술을 듣는 터라 기뻐하며 호응합니다. 티치는 와노쿠니를 침공하여 도신 류마의 검 흑도 슈스이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고 류마를 부활시키기까지 류마의 사체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과거 정보상으로부터 모리아가 도신 류마의 사체에 그림자를 주입하여 자신의 수하로 부리고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었고 곧바로 모리아를 만나기 위해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실리를 추구하는 인물이었기에 곧바로 버기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려 합니다. 티치와 버기의 전보벌레 통신이 닿은 뒤 티치는 천냥광대 버기 로저 쪽에 있던 애송이가 사왕이 되었다더군. 샹크스도 아닌 이 녀석이 거물이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버기는 감히 누구 앞에서 으름장을 놓는 거냐 티치 니 녀석이 나에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지 라고 물었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성질이 급한 녀석이군. 그래 본론부터 말하겠다. 모리아가 가진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버기와 티치의 대화를 엿두고 있던 모리아는 어이 티치 감히 누구의 병력을 훔치려는 거냐 사왕 타이틀도 빼앗긴 이 녀석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라고 말하며 티치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리아의 입장에선 티치의 요구가 자존심이 상할 것이며 류마는 최상급 육신이기에 그림자만 잘 구한다면 단번에 사왕급 전력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리아가 티치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입니다. 티치는 제하하하하 사왕 타이틀을 뺏겼다라.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밀짚모자와 에이스가 빅맘과 카이도를 꺾고 사왕에 등극한 이후 나와 빨간머리 밀짚모자 에이스는 사왕이라고 불렸다. 하지만 내가 밀짚모자에게 패배한 뒤 버기 녀석은 새로운 사왕으로 올라섰으니 이 녀석들이 사왕 타이틀을 빼앗겼다고 말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깟 칭호는 의미 없을 만큼 세계는 혼란스럽다고. 마지막으로 말하겠다. 도신 류마의 사체를 넘겨라 라고 말했고 버기는 곧바로 전보벌레를 가로채가며 거절한다. 감히 버기님을 모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은근슬쩍 대화 내용을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 전체에 송출하였고 버기의 수하들은 버기가 티치를 겁준다고 착각하며 환호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도도도 타고난 엔터테인먼트로군 이라고 말했고 크로커다일은 티치는 적이 되면 곤란한 남자인데 하지만 우리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티치는 제하하하하 사내답구나 광대버기
좋다. 그러면 조만간 류마의 사체를 빼앗으러 방문하도록 하지. 라고 말하며 통신을 끄는 뒤 곧바로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로 출항하였고, 케이사는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신 류마, 그 남자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품을 수 있다면 최고이겠지만 만약 컨트롤에 실패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불러일으키는 꼴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밀지모드 1등은 브룩을 쌍둥이 언덕에 하선시킨 뒤 곧바로 이스트블루로 진입하였고, 작중 시간으로 2년, 토키의 시간 열매의 능력으로 흐른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4년 만에 이스트블루로 돌아온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징베를 제외한 근본 초창기 멤버들은 가메로운 표정을 지었고, 징베는 코코야시 마을이 가까워지자 괜히 나미와 아론의 악연이 떠올라 미안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나미는 호탕한 표정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니시시시시 해적왕이 된 후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는데 라고 말했고, 조로는 웃음을 지으며 로그타운, 망할 연기 자식과의 악연이 시작된 곳인가 라고 말했고, 밀지모자 일당은 로그타운을 지나 나미의 고향 코코야시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